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 1945년 8월 15일 히로히토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적인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이로써 수천만 명을 헤아리는 목숨을 빼앗은 2차 세계대전은 역사의 장막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후의 한 명까지 항전을 하겠다던 일본의 마음을 바꾼 것은 히로시마 그리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원자 폭탄이었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 원자 폭탄의 폭발로 8만 명에 이르는 주민이 사망을 하고 건물의 대다수가 파괴되었습니다. 폐허더미와 절망을 딛고 나가사키가 선택한 길은 바로 보존과 평화를 내세운 도시 재생이었습니다. TVN 부산교통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삼복도로 꿈과 희망으로의 여행 제2편 절망 속의 피운 꽃 도시 재생. 뒤에 보시게 되면 나오죠. 여기 한문으로 원자폭탄 낙하 중심지라고. 이거 그라운드 제로고 계단 보일 겁니다.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 나가사키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72년 뒤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라운드 제로와 나가사키 평화공원에 서 있습니다. 증발해버린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이렇게 보죠. 옛날에 있던 건물의 잔재들을 일부 보이게 해놨습니다. 원래 픽폭 당시 지층입니다. 이것도 일부러 이렇게 처음부터 남긴 게 아니라 이 이제 호황 공사를 하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존한 거죠. 나가사키 곳곳에 생각만 해도 참혹한 당시의 사진과 원폭 피해물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요. 피해자로서의 일본의 입장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조선인들의 증언과 참상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를 입은 12살 소녀가 1000마리의 학을 접어 소원을 빌던 마음이 나가사키 주민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오쿠노 쇼타로 학예사의 말입니다. 물론 본인의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반면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원폭에 입은 상처나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체험담을 이야기하면서 핵무기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나가사키 시민으로서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본의 나가사키는 16세기 말 서구 상인들이 입항을 한 이후 상업 중심지인 데지마를 중심으로 경제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후 일본은 문화란 바로 세우거나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거나 축적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울러 60년대부터 전통 건조물법을 제정해 역사 유적을 주택과 어우러진 문화경관으로 묶어 보존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낀 도시의 80%가 비탈진 경사지로 구성되어 있고 계단과 골목으로 이어진 나가사키 도심을 걷다 보면 마치 부산의 삼복도로 속에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한국인으로 나가사키 문화관광 해설사인 김명주 씨와 나가사키 골목을 걸어보았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보존을 하는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조 건물이고 하니까 옛날 건물이고 하니까 춥고 아까 보신 것처럼 화장실도 밖에 있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또 나가사키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살지 않으면 이 건물을 아파트로 바꾼다든지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27동 정도 직접 사람이 생활하면서 보존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시민들의 자발적인. 네, 자발적인.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오히려 그런 옛날 거를 남긴 거를 되게 자긍심을 느끼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 중에서도. 한 50년 넘은 모아카니 근처에 있어요. 거기를 여기 동네 젊은 애들은 되게 좋아해요. 이제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특히 나가사키 시민들은 1960년대 진행된 고도 경제 성장을 반성하며 자신들의 역사 문화를 되돌아보려는 시민의식을 키워왔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나가사키. 수많은 역사 유적지를 보존한 데는 1970년대 히가시야마테 호텔 건립 반대운동 등을 펼친 시민들의 자발적 노력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산의 삼복도로를 연상하게 하는 경사지 중심의 시가지와 인구의 노령화를 나가사키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편의 시설인 사행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경사형 도시 재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길이 113m, 높이 50m를 분속 90m로 운행하는 글로벌 스카이로드 엘리베이터에 동승했습니다. 때마침 만난 오키나와 소우시키 중학교 여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감상을 물었습니다. 오키나와의 소우시키 중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온 이와타 카렌입니다. 수학여행을 왔는데 지역별로 그룹 학습을 하다가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것이라 정말 신선했습니다. 신선해요. 그라바엔을 보려고 오는 거지. 이것만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가사키에 처음 와서 나가사키 전망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이었습니다. 산비탈 집들 사이로 파랗게 이끼가 낀 돌계단과 빨간 벽돌이 세월을 담고 있고 노면 전차가 도심을 주행하고 있는 곳, 그리고 아담한 하천을 감싸는 안경처럼 생긴 돌다리가 인상적인 나가사키를 더욱 빛나게 하는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가사키형 골목여행 프로그램인 사루쿠입니다. 사루쿠는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걷는다는 의미의 나가사키 사투리에서 따온 여행 상품인데요. 2006년 4월 나가사키 사루쿠 박람회를 통해 시작된 히트 상품입니다. 나가사키 사루쿠 한국인 문화해설사이자 홋카이도 대학 박사과정 김명주 씨의 얘기입니다. 코스가 이런 팜플렛이 1년에 4번 나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게 뭐냐면 가이드분들이 만든 코스예요. 그러니까 2006년에는 나가사키 시 그리고 지역 리더들, 가이드분들이 같이 코스 32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든 코스를 가지고 그 400명 정도 되는 가이드분들을 육성을 해서 그 코스를 안내하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몇 가이드분들 중에는 되게 명물 가이드분들이 탄생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시간이 계속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주민 누구나가 문화해설사가 되고 사루쿠 참가자가 되면서 걸어다니는 일상 속에서 비일상적인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루쿠 골목 투어는 나가사키 상인들에게도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세상과 교류하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나가사키 이시바시에서 과일 가게를 50년째 운영하고 있는 시마다 미치의 미치나가 시츠코 여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는 사람은 많이 줄었지만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 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설명해줘야지 하는 생각과 사루쿠에 왔다고 하면 누구인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오면 안심하고 안내해주고 손님 입장에서도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고 여행객과 수다를 떨고 하는 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즐거움이 제일 큰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않아도 즐거움을 판다는 생각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여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가사키 시민들이 갖는 사루쿠 골목 여행에 대한 애정은 나가사키의 마스코트의 이름이 사루쿠 짱인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루쿠 프로그램이 갖는 장점은 사루쿠 문화해설사가 안내하는 32개의 공식적 코스와 나가사키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나가사키식 사루쿠 등 다양한 코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루쿠의 진정한 가치는 시민이 직접 가이드가 되어 나가사키의 거리를 걸으며 나가사키를 소개한다는 점입니다. 나가사키 국제관광 컨벤션협회 사루쿠 추진 매니저를 맡고 있는 마토노 히로시 씨의 말입니다.
코스가 가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루쿠 코스로 오시는 분들 설문을 하게 되면 무엇을 제일 하고 싶나요? 하고 물으면 대부분 나가사키에 계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대답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민들이 추천하는 가게에서 먹어보는 것과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요망사항을 반영하여 가게 지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가게에서 마시고 먹고 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이드분들에게 사례금을 드리는 건데 1회 안내할 때마다 1,500엔씩 사례금을 드립니다. 가이드분들은 대략 60세 이상의 연배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가이드를 하시면서 삶의 보람이 되기도 하고 뭔가 자기 지역인 나가사키에 공헌한다는 부분이 큰 의미로 생각해 이런 부분들이 이 프로그램이 미치는 좋은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서양인들의 무역 창구 역할을 했던 데이지마, 글로버엔 등 역사 유적을 1950년대부터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가사키는 사적도 살리면서 주택 주변의 경관을 정비하는 역사의 현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계양항구지만 부산은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2000년대가 들어서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일본보다 늦게 시작한 부산의 도시재생이지만 역동적이고 창의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가사키의 도시재생이 시사하는 바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경성대학교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강동진 교수입니다. 나가사키를 우리가 모델로 삼자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나가사키는 도시 철학이 있습니다. 그 도시 철학은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냐면 물론 시민 모두가 도시 철학을 공유하게 된 이유는 리더십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우리 도시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나가사키의 그 도시 상에 대한 모델이 자기네들은 갖고 있는 거죠. 그걸 시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득을 했고 시민들에게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고 시민들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고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 공감할 수 있는 거죠. 왜? 나가사키를 살아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만이 이 나가사키가 지켜지고 또 우리 자손들이 나가사키를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들만의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산이 가진 도시 철학을 만들어내는 일이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도시 철학이 어느 도시나 가질 수 있는 도시 철학이 아닌 부산 스타일의 그런 도시 철학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천적으로 그게 움직여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재생사업은 낡고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고 또 일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바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에는 연간 1,500억 원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생색내기에 불과합니다. 매년 10조 원대의 공적 재원을 투입하여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국의 낙후된 지역 약 500곳을 선정해서 매년 10조 원씩 모두 50조를 투자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등에 투입되는 경제 기반형도 있지만 사업의 절반 이상을 우리 동네 살리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존에 추진했던 물량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을 탈피해서 주민 위주의 마을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정책과 김민정 사무관입니다. 일단은 이번 정부의 역점 과제로 되면서 지금 새 정부 들어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지원 규모라던가 이런 것도 대폭 확대를 하고 지원 개소수도 확대를 한다. 이런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양적으로 재원을 확대하고 물량을 확대하고 이런 게 사실 저희가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점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도시재생이 지역 주도로, 주민 주도로,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등 중간 지원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좀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좀 중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지역 한 곳당 한 1,000억 원 이상 돈 붓는 사업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이제 지역이나 주민 주도로 갈 수 있게 역량 강화라던가 이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좀 방점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6곳을 선정했습니다. 부산 사하구에는 16곳 주거지 지원을 받게 됐고, 나머지 52곳은 우리 동네 살리기나 경제기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양한 사업들을 쏟아내고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다 보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시민네트워크 권성동 공동대표와 동아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조장현 박사의 말입니다. 일단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 국민적인 어떤 화두로 올라오기 시작하고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단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다만 너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불안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 이렇게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처 반영되고 있지 못한 거죠. 물론 그건 속도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고요. 이런 거 연구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 하면, 동피랑 마을이 벽화 마을로 유명해지고 나니까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해파랑기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다 천사 날개에 다 벽화예요. 그리고 재생사업의 테마로 주로 많이 하는 게 카페하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선물 같은 거, 센터 같은 거, 그런 거. 결국은 동피랑 마을이 그 의미가 있었던 거는 그쪽에 가면 아름다운 벽화를 볼 수 있었다는 건데, 지금은 어디나 다 벽화가 있거든요. 어디나 다 천사 날개가 있고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너무 이런 관광 형태로 도시 재생 사업이 벌어질 때 전 국토가 너무 비슷해, 다 똑같은 패턴을 갖다 보면 다 어디나 벽화고 다 어디나 카페고 다 어디나 게스트하우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들을 갈 이유들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만의 색깔을 갖는 거. 삼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부산의 도시재생 사업이 최근엔 주민과 현장 중심의 다복동 사업이 추가되면서 현장과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주거와 공간 개선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시재생의 성패 여부는 바로 주민에 달려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읍니다. 부산 도시재생지원센터 오태석 팀장의 말입니다. 선진 사례는 없습니다. 선진 사례는 딱 하나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례가 아니라 저것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냐입니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전문가들과 어떤 의견을 나누었고 행정이 어떻게 지원했는가, 그것을 배워와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물리적 공간 변형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접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이 주인이고 행정이나 전문가들은 주민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전문적인 매개 역할을 해나가는 데만 충실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천문화마을 어린이밴드 8분음표의 열띤 노래 연습에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무색해집니다. 아이들은 자작곡 감천문화마을을 부르며 동네 이곳저곳을 깨끗하게 만들자는 캠페인을 펼칠 생각입니다. 삼복도로 아이들의 희망찬 목소리가 골목에서 계단으로 이어지고 까꼬막 산동네의 메아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삼복도로는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겐 삶의 터전이 되고 부산 사람들에겐 영원한 고향이기 때문입니다. 기타를 맡고 있는 김대진이라고 합니다. 특수부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피아노를 맡은 문선영입니다. 제가 제빵사요. 저는요, 드럼을 맡은 최은혜라고 해요. 저는요, 특수분장사요. 저는 보컬을 맡은 이선영입니다.
저는 평소에 웹툰을 많이 봐가지고 웹툰 작가가 꿈이에요. TVN 부산교통방송 개국 2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삼복도로 꿈과 희망으로의 여행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김형주, 연출 주상수, 나레이션 송인영이었습니다.